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홍만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요, 우리가 논증 비판하기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수업을 듣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문제까지 좀 한번 다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 논증 비판하기에 이 동영상 녹화 강의를 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연역 논증을 이제 비판하는, 특히 여기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면 건전성 문제 제기예요. 그리고 그 귀납 논증 비판하기에서는 전제와 결론의 어떤 지지 관계를 비판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굉장히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선 84쪽의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전제로부터 결론이 잘 따라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따라 나와야 됩니까? 필연적으로 반드시 결정적으로 따라 나와야 이게 이제 연역 논증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야 타당하고 내가 사용한 모든 전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건전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우리는 이미 연역 논증의 타당성과 건전성에 대한 논의는 다 살펴봤습니다. 우선 이제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서 상상 가능하지만 실제로 일어날 법하지 않은 경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상상만 할 수 있다면, 발레를 상상할 수 있으면 타당성 문제 제기는 끝났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좀 나눠서 얘기하면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 가능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돼지가 알을 낳는다. 여러분, 법칙적으로, 자연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죠. 하지만 상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리 애니메이션이나 보면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게 있죠.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둥근 사각형. 우리가 여러분 그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는 2 곱하기 2는 5. 네, 상상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타당성 문제 제기에서 제일 원리는 전제들을 받아들이더라도 결론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상상하라. 예. 이게 법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가능한 경우, 그러한 경우를 상상하는 것이 연역 논증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 중요한 건 이제 건전성 문제 제기인데, 여러분이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두 단계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이 반론을 구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구성된 반론에 대해서 반례까지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예 결론부터 보고서 가보도록 하죠. 88쪽으로 가보시면 귀납 논증 비판하기에 바로 윗단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따라서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두 단계예요. 첫 단계는 뭐냐면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구성하는 거. 그리고 둘째 단계는 반례를 제시하는 거. 반론 구성 반례 제시라고 하는 게 연역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반론 구성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이제 86쪽으로 여러분들이 와 보면은 중간 이하에 보면은 여기에 단순 문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논리적 접속사가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그래서 주장 A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반론 구성하면 not A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장 not A에 대해서 반론을 구성하면 부정의 부정이니까 A가 되겠죠. 이게 이제 단순 문장인 경우고, 복합 문장은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논리적 접속사를 통해서 복합 문장을 구성하죠. 처음에 나오는 건 뭐냐면 만약 A라면 B다 그래요. 이거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우리도 문제 풀 때 이게 나올 텐데, 여기에 대해서 이 주장에 대해서 A이면 B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한다 그러면 A이지만 not B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반론이 A이고 또는 A이지만 A임에도 불구하고 다 같은 말이에요. not B다. 이거를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이제 A 그리고 B예요. 여기 중간 87쪽의 중간에 보면 이런 경우는 여러분 그 약한 주장은 not A 또는 not B죠. 어느 하나만 충족시켜도 문제 제기는 되니까. 제일 강한 경우는 뭡니까? A도 B도 다 부정하는 경우죠. not A 그리고 not B. 이것이 아주 가장 강한 주장이고 A 그리고 B에 대한 문제 제기로서는 그냥 not A만 해도 되고 not B만 해도 되고 또는 not A 또는 not B만 해도 되는데 not B 해도 되는데 제일 강한 거는 not A 그리고 not B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논리 고비죠. A 또는 B라고 하면 뭡니까? not A 그리고 not B.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뒤에서 그 양도론법을 하게 됐을 때 그 선언 문장이 있잖아요. 전제. 그때 이걸 우리가 많이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A이면 B라고 하는 것의 반론은 마찬가지로 양도론법에서 우리가 이제 전제, 대전제에 이게 사용이 되잖아요. 그때 많이 살펴볼 겁니다. 이건 꼭 알아두시고 어렵진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이제 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88쪽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반론 구성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발례를 제시하는 거, 거기 하나의 예가 하나 나와요. 뭐냐면, 진이는 학생이거나 여자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 A 또는 B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not A 그리고 not B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이는 학생이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뭡니까? 진이는 40대 남자 교수다. 이런 식으로 아예 이렇게 그 발례까지 제시해주면 여기에 대해서는 아주 형식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그런 사례가 된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연역 논증의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반론을 구성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반론에 맞춰서 판례도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귀납 논증 비판하기가 있는데 귀납 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연역 논증의 타당성, 건전성에 준하는 정도로 알아두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타당성과 관련된 거는 보통 연역 논증에서 귀납에서는 귀납적 합당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라고 하고 그 다음에 건전성 문제, 전제의 신뢰성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89쪽의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줄을 읽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를 문제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귀납 논증의 특징 자체가요. 전제들이 참이라 하더라도 결론이 반드시 참은 아니에요. 개연적으로 참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참이 될 개연성이 높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전제와 결론의 지지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 그러면 결론이 거짓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줘야만 문제제기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결론이 거짓이 될 개연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 귀납 논증이 갖고 있는 특징이니까. 예. 결론이 거짓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90쪽에 그 왼손잡이 얘기가 나오는데 얘 11을 보면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죠. 대부분 그렇다. 뭐 그렇죠. 하지만 이 결론이 거짓이 될 개연성이 매우 높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추가 전제가 필요합니까? 그런 성인 표본을 보면은 왼손잡이 대 오른손잡이, 오른손잡이 대 왼손잡이가 9대 1이라고 그러죠. 예. 한국 사회는 워낙 이 타자에 대한 타자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왼손잡이여도 부모님이 오른손잡이로 바꿔놓죠. 자, 그 마지막 단락에 보면 여러분 귀납적 일반화 논증인 경우에는 어떤 추가 정보에 의해서 이게 이제 약화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뭐 좀 더 큰 표본을 제시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통계적 3단 논법에서는 우리가 알다시피 증거집합이 구체적이면 적일수록 전제가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잖아요. 근데 이게 증거집합이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추가 전제가 제공이 된다면 당연히 결론이 약화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마찬가지로 귀납 논증의 아주 중요한 추가 전제에 의해서 강화되고 약화되는 거 반드시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얘기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비 논증 같은 경우는 뭡니까? 비교 대상들 사이에 비유사성이 더 늘어난다면 당연히 결론을 지지하는 것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인과논증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이따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당연히 결론이 거짓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 다음에 실온군과 대조군 같은 경우에는 원인에 해당하는 성질 이외에 다른 요소들은 어때야 돼요? 서로 비슷해야 되죠. 이거 동질성 강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성질 이외에 다른 성질들 보니까 너무 뚜렷한 차이가 보인다? 우리가 흡연하고 폐암에 대한 관계 앞에서 살펴봤지만 운동하는 흡연자하고 성명공장에서 일하는 비흡연자, 당연히 이것은 원인에 해당하는 흡연 유무 외에 다른 요소들이 너무 뚜렷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죠. 이렇게 되면 약화된다는 거죠. 결론이 거짓될 그 개연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2번으로 가보면 전제의 신뢰성 문제. 여기 지금 등장하는 게 보편적 일반화 중에서도 통계적 일반화인데 여러분 여기 이제 여론조사 방식들이 나오잖아요. 이거 우리가 뒤에서 문제 풀어보면은 당연히 금세 알 수가 있는데 상식에 가까운 얘기들이에요.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괜히 암기하고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떤 전제의 신뢰성이 낮아지는 경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짓 응답률이 높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연령이나 지역에 편향돼 있다든가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전제에 대한 신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은 결론을 갖다가 지지하는 그러한 어떤 개연성도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91쪽의 마지막 단락에 그 위에서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 통계적 3단 논법의 전제는 모집단에 대한 통계 진술이 포함되어 있다는데 여러분 모집단 표본은 뭐예요? 보편적 일반화라고 하는 표본의 성질에서 모집단의 성질을 도출해내는 논증이 우리가 이제 귀납적 일반화 논증이잖아요. 통계적 3단 논법은 이게 아니죠. 모집단이 아니고 준거집합, 준거집단이라고 해야 됩니다. 고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좀 더 전문적인 통계학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통계적 사고는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책도 있습니다. 통계는 사기다라는 게 있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특별히 이제 대학원 과정에서 그런 사회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여러분 논문을 쓰시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잘 여러분의 어떤 태제의 결론에 맞게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그걸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통계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거는 아니다. 굉장히 두드려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93쪽으로 가보죠. 다음 논증을 비판하시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이걸 기호화하면 어떻게 되냐면 A이면 B, C면 B, A 또는 C, 그러므로 B. 그래서 이것은 단순 구성적 양도논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 논증을 비판해 본다고 했을 때 A이면 B는 논증 비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A 그리고 not B죠. 그러니까 국제평화가 유지가 됨에도 불구하고 유엔이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당연히 무슨 남북 문제 해결로 물자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론도 구성하고 반례도 제시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이면 B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C이지만 not B인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났지만 유엔이 필요해요.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이 난민 문제라든가 또는 난민 구제 문제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평화유지군 파견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유엔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그 전제 E, 이 소전제인데 A 또는 C다 그랬는데 이것을 우리가 발레 구성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not A 그리고 not C. 그러니까 뭐냐면 평화도 아니고 전쟁도 아닌 상태. 어떤 상태? 우리나라 같은 경우죠. 뭐죠? 휴전 상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논증을 비판할 수가 있고, 이 논증은 타당합니다. 하지만 건전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하고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렇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 보면, 자, 여기 이 글을 비판하기 위한 통계 자료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거, 여러분 이 글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결론이 저 맨 밑에 있어요. 우리를 공동체 참여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범위는 늘어난 노동 시간이다. 우리 인과 진술로 바꿀 수 있죠? 노동 시간 증가가 공동체 참여를 저조하게 만드는 원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과 진술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비판하기 위한 통계 자료래요. 그러니까 그 노동 시간이 늘어났다고 공동체 참여가 저하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에 맞는 게 뭐냐 그러면 니은을 보세요. 거기에 보면 노동 시간이 늘어난 집단과 줄어든 집단, 시민 활동이 다 감소했대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동 시간하고 공동체 참여의 하락하고는 관련이 없다. 다른 요인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 이 논증을 지지하고 있는 추가 전제로서는 결론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답은 니은이고, 기억하고 디귿은 결국 노동시간의 증가가 공동체 참여의 어떤 저조를 나타내는 하락을 나타내고 있다, 원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뭐 노동시간의 증가뿐만 아니라 뭐 개인주의의 강화라고 하든가 아니면 뭐 정치에 대한 무관심 내지는 정치 혐오, 이런 것들이 뭐 원인이 될 수가 있겠죠. 3번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페이지 32쪽에 문제 5번에 오지선다 중에 4번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거 바꾸실 수가 있죠. 이게 지금 A면 B, C면 B, A 또는 C, 그러므로 B. 방금 우리가 살펴봤던 단순 구정적 양도 논법이에요. 자, 여기 이제 적절한 것은 뭐냐? 가나다가 다 적절한데 일단 다를 보면 타당한 논증이다. 여러분 이거 타당합니다. 타당한 그 양도 논법이에요. 전제가 옳다면 결론 또한 옳죠. 자, 가하고 나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A이면 B는 A 그리고 not B 이런 식으로 반론을 구성하고 발레도 구성할 수 있죠. 할머니는 비가 오면 우산 장사하는 작은 아들이 장사가 잘 돼서 not B, 기쁘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는 라번인데 가나다는 다 적절한데 라는 뭐냐면 여러분 비가 오거나 날이 개거나 둘 중 하나일 것이니 충분히 건전하다. 여러분 여기에서 A 또는 B, 그러니까 비도 안 오고 날도 개지 않는 어떤 날이 있습니까? 흐린 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A도 not A 그리고 not C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라는 지금 건전한 논증이 아니라 건전하지 않은 논증이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상은 제3의 선택지가 있는데 두 개만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호도하는 경우를 흑백사고의 오류다 그래요. 뒤에서 볼 겁니다. 오류도. 자, 4번으로 가보시면 이 연구진의 결론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거. 지금 여기 이 연구진의 논증을 살펴보면 이거 인과 논증이에요, 여러분. C는 이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유전자 뭐 15에 돌연변이가 생긴 크론병 환자가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뭐 기본적인 C는 이의 원인이다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사용한 크론병 환자 978명의 유전체를 분석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는 모두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켰고, 이 유전자가 정상인 크론병 환자는 모두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았다. 그래서 실험군가하고 대조군하고 XY가 거의 이제 완전히 100%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약화시키는 추가 전제예요. 1번은 뭡니까? 무관하죠.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C는 이의 원인이다는데 뭐 크론병 환자 수의 증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무관하고.
자, 4번을 또 보시면 돌연변이를 갖고 있는 환자들의 비율은 그렇지 않은 뭐 크론병 환자의 비율보다 훨씬 낮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역시 무관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밝혀내려고 하는 것은 C는 이의 원인이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3번은 어떻습니까? 100명을 추가로 조사했더니 이렇게 모두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을 일으켰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표본의 크기가 증가함으로써 결론을 더 강하게 지지하게 됐죠. 5번은요. 실험군 대조군이 있는데 이 유전자 차이 이외에는 어떤 차이도 없다? 뭡니까? 이게 동질성 강화라고 그랬죠. 인간온증에서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되는 아주 특징적인 요소라고 했습니다. 동질성이 강화되면 결론은 참일 개연성이 훨씬 높죠. 결론을 더 강화시키죠. 예. 그러니까 여기 결론을 약화시키는 거는 남은 거는 2번인데 여기에서 보면은 새롭게 발견된 유전자 X가 이 돌연변이와 면역 억제제 부작용 모두 일으킨다. 이걸 우리가 공통 원인을 무시하는 오류라고 해서 뒤에서 이렇게 살펴볼 것이고 이게 바로 더 큰 표본에서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결론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네, 여러분들이 이따가 홍역 얘기 나올 때 한번 잘 보시고 지금 여기 내용을 잘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어느 때의 결론을 약화시킬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돌연변이하고 면역 억제제 부작용하고 원인과 결과 관계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새로 발견된 유전자 X가 이 두 가지 모두 다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 주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5번으로 가보죠. 자, 여기 여러분 그 통계적 일반화 논증입니다. 이게 통계적 일반화 논증. 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여기에서 평가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건 뭐냐면 1번을 보시면 이전 대통령 선거보다 유권자 수가 줄었다. 그래서 위 논증의 전제가 참일 개연성을 낮춘다. 이거는 이 논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유권자의 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표본이 있지 않습니까? 1035명의 유권자라고 하는. 2번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표본의 편향성이죠. 그러면 표본이 대표성이 없어져야 약화됩니다. 3번 정직하게 말 안 했다. 거짓 응답률이 높다. 당연히 결론이 약화되죠. 전제가 참일 개연성을 낮춘다. 그러니까 결론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4번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보니까 60%가 A당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결론이 참일 개연성 높다. 표본의 크기가 증가했으니까는요. 5번은요. 응답 거부율이 높으니까 전제의 신뢰성이 약화되고 따라서 결론이 참일 개연성이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 6번은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여기 결론이 뭐냐면 결국 핵융합 과정에서 헬륨-4가 융합의 부산물 중에 하나로 나와야 되는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핵융합에 대한 증거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방 안에 생성된 물질이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것보다 많아야 되죠. 방 안에 생성된 물질 헬륨-4를 얘기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머지 읽어보시면 전부 상관없는 이 논증과 무관한 것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정답은 3번이다. 7번으로 가보시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로 기호화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A이면 C, B이면 C, A 또는 B, 그러므로 C. 단순 구성적 양도논법이라 그랬죠. 결론이 선언 문장으로 되어 있냐 정언 문장으로 되어 있느냐 그래서 단순 복합이고 그 다음에 소전제가 정권 긍정식식으로 되어 있냐 후권 부정식식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구성적이다. 정권 긍정식으로 가면 구성적이고 파괴적이고 얘기한다 그래서 단순 구성적 양도문법이에요. 한번 여러분들이 꼭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올바르게 비판한 것은 가하고 다입니다. 나는 여기에서 보면은 타당하지 않다 그랬는데 이거 타당합니다, 여러분. 예, 타당한 양도 논법이에요. 그리고 가 같은 경우도 B이면 C라고 하는 거를 B이지만 B 그리고 not C 그것을 갖다가 반론도 구성하고 판례도 얘기했잖아요. 뭐 그래도 동북아 정세를 볼 때 한류 유행은 어렵다. 혐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 거죠. 다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A 또는 B지만 not A 그리고 not B인 경우 있을 수 있잖아요. 제3의
선택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간과된 선언지를 찾아내는 거니까 가하고 다가 정답입니다. 8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논증을 타당하게 만들려면 A이면 B, not B이면 not C, A 또는 not B 이렇게 정권 긍정식으로 그 다음에 결론은 B 또는 not C 그래가지고 이것은 복합 구성적 양도문법 이렇게 되면 타당한데 여기서는 지금 타당하게 도출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나가 지금 정답이 되고 여러분이 이거 살펴보시면 가도 A이면 B인데 이것은 A 그리고 not B 이렇게 해서 비판하실 수 있겠죠? 답번은요 왜 문제가 되냐 그러면 A 또는 not C잖아요. 그러면 not A 그리고 C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희가 철수를 좋아하지 않고가 아니라 좋아하지 않지만 C인 경우는 뭐예요? 관심이 있는 경우라고 하는 거죠. 관심이 없는 게 낫으니까 관심이 있는 게 C잖아요. 이걸 잘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9번으로 여러분들이 가보시면 이 9번은 이제 A씨 성인들 중에 절반 이상이 술을 즐겨 마시지 않는다. 이걸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1번을 보면은요. 이건 특정 금주를 권하는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 그러면 결론을 약화시킨다. 왜 그럽니까? 표본의 편향성이죠. 이슬람교도다 그러면 문제가 되겠고, 그리고 이제 맞는 얘기죠. 2번 거짓 응답률은 전제의 신뢰성을 약화시켜서 정답 맞고, 3번도 표본의 다양성이 증가되니까 당연히 강화되고, 4번 표본의 크기가 커지니까 논증이 강화되죠. 5번입니다. A시와 멀리 떨어진 B시. 다른 지역의 조사는 이 논증하고는 관련이 없다. 무관하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이 되고 나머지는 다 적절한 겁니다. 자, 10번은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좀 불러드릴 텐데 이 논증의 구조도가 있어요. 일단 잘못된 거는 5번인데 주논증은 타당한 논증이다. 타당해요. 그런데 여기서 뒤에 나온 설명은 귀납 논증에 대해 된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논증의 주 논증은 A, H가 주결론인 I를 지지하고 있거든요. 결합해서 A, H가 I를 지지하고 H는 C, B, G가 H를 지지하고 C를 D, E, F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결론이 3개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3단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잡한 논증 구조도를 가지고 있지만 주논증은요. 선언지 제거법으로 A하고 H 그래서 I가 등장을 하는데 선언지 제거법이에요. 이거는 연역 논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귀납 논증이 아니라서 그래서 5번이 잘못됐고 나머지 1, 2, 3, 4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구조도를 쉽게 살펴보실 수 있을 겁니다. 100페이지로 가서 11번 보면 여러분 이거 우리가 뭐 복합 구성적 양도문법인데 A면 B, C면 D, A 또는 C 그러므로 B 또는 D예요. 4번이 잘못됐죠. 이 논증의 형식이 부당함을 밝힌다 그랬는데 이거 논증이 타당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12번으로 가보시면 여기 12번에서 주어진 논증에 대한 비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은 미국의 임신율하고 10대 임신율이 같다고 볼 수가 없죠. 자, 2번은 어떻습니까? 이것도 이제 A면 B라고 하는 부자인 사람 모두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A이지만 not B인 경우 있죠. 그래서 반론도 제시하고 반론도 구성하고 반례도 제시했죠. 예, 이것도 이제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이거 이제 A이면 B, C이면 B, A 또는 C 그러므로 B라고 하는 단순 구성적 양도론법인데 여기 지금 A 또는 C 있잖아요. 울지도 웃지도 않는 경우 무감각한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4번으로 가보면은 뭐 많은 시민들이 나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중 동원 문화에 의해서 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다수를 이용한 논증 뭐 대중에 호소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설명이 적절하고 5번이 잘못됐는데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경우 A 또는 B라고 하는 거 반론 구성하면 not A 그리고 not B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국산차를 타고 다니고 집밥을 애호한다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좀 일부를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